자, 이제 우리 이번 학기는 이제 독서 교과서로 수업을 나가죠. 보통 이제 우리가 국어 영역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문학, 그리고 문법이 보통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2학년부터는 이제 이런 과목들을 쪼개서 배우게 돼요. 1학년 때는 국어라는 이제 과목 하에서 문학과 문법과 독서, 화법, 작문, 매체를 다 같이 배웠다면 이제는 2학년부터는 쪼개서 문학 혹은 독서, 혹은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독서 교과서를 토대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사실 이 독서 교과서가 내신 공부를 하기에 좀 좋은 교과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상 아이들 입장에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좀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뭐가 나올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파트가 바로 독서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문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독서 영역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해서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독서 교과서를 이제 채택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중간고사는 교과서로만 보는데 너무 점수가 잘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점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말고사에서는 문법을 추가한다던가 혹은 고3 수준의 기출을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다른 일들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서 교과서만으로는 등급의 변별력이 너무 많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학교에서 독서 교과서를 채택을 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진도를 나간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파트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지문을 익히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봐서 이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리고 계속 내가 무엇을 실수하는지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나오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약하죠.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 않은 부분이 출제되면 어렵다라는 거에 비해서 독서는 사실상 좀, 내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는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애들이 점수가 왜 안 나오거나 혹은 왜 틀리냐를 본다면 대부분 실수예요. 사실 독서 지문을 시험지에서 다 그대로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 이거 아는 거니까 하고 제대로 안 읽어요. 그러다가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늘 좀 조심하고 내가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좀 꼼꼼히 계속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짚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배웠다고 다 아니까 안 읽어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독서 파트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단원의 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험 범위 거의 안 들어가기는 해요. 왜냐면 뭐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주제 통합적 읽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독서 교과서, 즉 우리가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나 2학기에 독서를 이제 채택한 학교들이 많은데 사실상 독서 교과서도 출판사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쵸? 근데 단원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거는 천재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있고 대신에 이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어떤 지문을 선택하느냐만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교과서를 배우는 모든 학교는 주제 통합적 읽기를 배우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 주제 통합적 읽기는 사실 요즘 수능에서도 되게 중요한 트렌드예요. 왜냐면 우리 수능에 이제 그 독서 지문도 갈래복합 지문이 생겼잖아요. 한마디로 가지문, 나지문 이렇게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세트가 생겼어요. 그게 사실 이 독서 교과서의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중요도가 있는 단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시험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게 과연 뭐냐? 자, 밑에 개념이 하나 나와 있죠? 즉, 여기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화제에 대해 비판적 통합적으로 이해할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거야.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이것을 공통점, 차이점 혹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주제 통합적 독서의 장점이라고 나왔죠. 자, 장점이 뭔가 봤더니 아래 한번 간단히 체크해 봅시다. 서로 다양한 관점이나 상반된 관점의 글을 읽음으로써 편견에 빠지지 않고 고르게 읽을 수 있다. 그죠? 장점이죠. 자, 두 번째,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도 다양한 분야의 글을 함께 읽음으로써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매체 자료가 제공되는 요즘의 환경에서 우리가 좀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일단은 읽기 전에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결하고 싶은지 질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그 다음은 다양한 글을 찾고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읽고 다시 재구성해서 내가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뭐 방법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번 단원의 주제 통합적 읽기의 공통된 소재는 바로 걷기예요. 공통 소재, 제재는 걷기입니다. 이 걷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지문을 읽게 될 거예요. 가글, 나글, 다글 이렇게 읽게 될 거예요. 자, 가글은요. 본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쓴 수필이고요. 나글은 어떻게 걸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고요. 다글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재는 걷기이지만 조금씩 하는 이야기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걷기의 어떤 의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설명문은 걷는 방법, 뭐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약간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통합적 읽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글은 금방 말한 것처럼 수필이기 때문에 우리 수필은 문학이죠, 사실상. 자, 수필은 문학 작품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내면의 반응, 즉 교훈을 전달한다라는 게 수필에서 가장 중요하죠. 본인이 어떤 마음에서 느껴진 어떤 뭐 깨달음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생각 같은 걸 좀 정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글은 시작부터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문단 봅시다.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얼추 10km가 된다.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자, 여기서 우리 경험이 나오죠. 나는 힘들었던 시간에 이렇게 걷는 걸 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글쓴이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였다. 이게 이유네요. 아, 걸으면 나의 불안감이 좀 해소될까 하는 기대가 있었나 봐. 그 후로도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아, 이런 것들은 약간 내가 일을 쉬는 동안에 좀 걷거나 혹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걷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되게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을 한대요. 자, 우리 이 사람의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걷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나 봤더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이 바로 걷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 자, 이 사람이 이제 걷기에 대해서 하는 생각인 거죠.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근데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걸 1번이라고 한번 넘버링을 달아볼게요.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행이다.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고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 할까? 라고 저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자, 인간의 의도적 행위 중에서 가장 무의식적인 거다. 두 번째,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 해내는 것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게 걷기이다. 세 번째는요, 생각과 경험 도착 이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다 라고 해서 지금 세 가지의 생각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의 생각이 모두 굉장히 양면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글쓴이가 걷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양면적인 성격들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무의식, 즉 의도가 없다는 거죠. 의도와 무의식,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를 대결 구도라고 보지 말고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의도가 있으면서도 의도가 없다. 자, 두 번째는요.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즉 한마디로 일을 하는 것과 일을 안 하는 것, 양면적이죠. 그리고 존재하는 것과 뭔가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 걷기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는 한편 얘는 육체 노동이다. 우리 노동이라는 건 뭔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걷기라는 게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걸 지금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해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좀 걷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문단 가볼게요.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적인 보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가 봐요.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판이 된 상태이다라고 해서 자, 두 번째 생각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걷기라는 게 뭔가 봤더니 두 번째, 자, 우리 이 두 번째는 여기 노란색 형광펜에 얽혀 있는 두 번째예요. 자,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래요.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지규법이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역시 또 지규법이죠. 즉, 걷기를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지금 비유적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지, 걷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곧 여기저기에 흐드러지게 피는 보라색 눕힌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는 하얀 냉이꽃이 자라고 있었다.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비탈이 생각났다. 해마다 그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났다.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했다.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다. 라고 해서 걸으면서 지금 이 사람은 생각을 좀 펼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야.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라는 말. 이걸 한번 우리가 짚어볼까요? 자, 이거는 내가 시달리고 있었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좀 안 좋은 고민들, 이런 생각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펼칠 수 있대. 이건 뭐냐면 걸으면서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걷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안 하고 싶던 생각을 좀 멈출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시간이 넘나드는 일이라는 거는 뭔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걸 말을 하겠죠? 계획에서 추억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관찰로 넘어가. 봐봐. 계획은 미래의 일이죠. 추억은 과거의 일이죠. 관찰은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죠. 그쵸? 걷는 거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우리 이 문단까지 지금 무슨 얘기했어? 이상적인 걷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즉, 나의 고민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정말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것. 이란 얘기죠. 자, 3문단 가볼게요.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자, 이게 걷기에 대한 세 번째 생각이겠죠. 자, 글쓴이는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과 연결이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걷는 것에서 느껴지는 박자가 생각의 박자가 된다는 거야. 자, 마저 볼게요.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의 메아리이면서 자극제이다.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모호하게 어우러진다고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할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 걷는다는 거는 마음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걷는다는 것은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 이런 거를 두 글자로 성찰이라고 해요. 즉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야. 마음의 풍경을 지난다, 즉 마음을 둘러본다, 곧 성찰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즉 걷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야.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 즉 걷다가 보면은 마음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걷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성찰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우리 4문단 한번 가봅시다. 걷는 일은 또 보는 일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걷는 것은 보는 일을 뜻한다. 형광펜. 자, 이게 이제 걷기에 대한 네 번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맞아 볼게요.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긋한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대요. 뭐를요? 걷기를.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여행의 경위와 해방과 정화를 얻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즉 여행의 경위와 해방과 정화라는 것은 세계 여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구역을 걷는 일, 즉 걷기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걷는다면 면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나 배, 비행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하다. 몸 자체의 움직임, 즉 뭐겠어요? 걷기를 말하는 거죠. 걷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즉 마음에서 뭔가 일이 생기려면 우리는 좀 걷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즉 따라서 걷기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고 있죠. 걷기 예찬론자야, 그쵸? 자, 보행은 수단, 즉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걷는다는 것은 과정, 여행이죠. 즉 과정이면서도 곧 어떤 목적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 걷기 예찬론자였다는 거. 자, 그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걷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노란색 현관 펜친 네 가지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거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중간에 뭐 여행이다, 뭐 음표다 이런 말들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글쓴이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보면 좋겠죠. 특히 걷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네 가지의 주된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보다 조금 명확한 나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나글이 좀 더 명확한 이유는 얘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알면은 굉장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이 글에서는 걷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걷기 운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읽어봅시다. 자, 머릿말 시작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 자, 1문단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걷기 운동은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생각한대요.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초보자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도 좋은 운동이라. 이 사람들 예찬론자죠. 또한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네. 역접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아, 앞에서 계속 장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하는 건 뭐야? 뭔가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즉, 걷기에도 나름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걷기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나름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운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참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거겠죠. 나름의 방법과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문단의 내용을 보면은 주된 내용은 일단 걷기의 장점이 나왔고요. 어떤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유의사항을 좀 유의하자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문단 한번 가봅시다. 걸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면서 걷는다라고 해서 걷기 자세를 설명하고 있죠. 또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타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해서 이 문단은 걷기 자세 그리고 방법을 설명을 했네요. 자, 3문단 바로 가볼게요. 걷기는 속도에 따라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한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걷기를 약간 구분, 즉 분류하고 있죠. 걷기의 종류를 분류했어요. 평보는 1시간에 4k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고 속보는 1시간에 6km, 경보는 1시간에 8k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다.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뭐야? 속보로 걷되 보폭은 조금 더 넓게 하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추천하는 방법인 거죠. 추천. 자, 그리고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 4일, 운동 시간은 4, 50분 정도로 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와 주당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걷기 종류를 얘기했고요. 걷기 어떤 방법, 근데 그 방법에는 뭐 시간, 뭐 횟수, 어떤 속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 이제 4문단 한번 가봅시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 걷기 역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된대요. 자, 이 부분 이어서 읽어볼게요. 준비 운동은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관절 위주로 하고 스트레칭과 같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속도를 빨리하고 시간을 늘리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걷기 운동이 끝나면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절 위주의 정리 운동을 해줘야 된다. 아, 보니까요. 준비 운동도 해야 되지만 정리 운동도 필요하대. 자, 그럼 여기까지 그 무슨 과정을 얘기하는 건가 봤더니 걷기의 어떤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걷기는 준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 걷고 마지막으로 정리 운동까지 해줘야 우리가 올바른 걷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문단 가봅시다. 초기 운동 단계에서는 언덕길을 피하는 것이 좋다. 무리가 있겠죠? 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번에 좀 유의할 것들 얘기하고 있죠. 겨울에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심장병이 있는 경우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가슴에 통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자, 이 문단에서는 주의할 점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했어요. 뭐 언덕길, 뭐 눈길, 혹은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혹시 도시에서 걷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5문단까지 끝났고요. 6문단 가봅시다.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심장이나 혈관이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속보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허리를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운동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운동하다 실신한 적이 있는지, 기타 질환이나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 살피고 자신에게 적합한 강도로 운동한다라고 해서 자, 이건 이제 운동 전에 살펴야 할 점, 즉 점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신의 몸 상태를 좀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번에는 끝나는 부분이네요. 맺은 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6문단이겠죠? 7문단이죠? 그쵸? 자,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데, 이번에는 이점을 얘기할 건가 봐.
특히 열량을 소비하는데 더없이 좋다. 즉 다이어트겠죠?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오, 의외다. 그쵸? 뭔가 살 빼려면 길고 느릿하게 걷는 게 좋대.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 장시간 걷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 뼈와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준다. 또한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우정을 쌓게 하여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력을 갖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걷기의 어떤 장점, 의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장점과 의의는 그냥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그쵸?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활력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걷기 하면 그게 건강적인 측면,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설명문이죠. 그래서 이 설명문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문단별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복습할 때 문단별 내용 요약을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이 지문은요, 논설문이라고 했죠. 자, 우리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 그냥 막 빽빽 우기면 안 되죠. 즉,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해요.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얼마나 타당하게 제시하는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할 때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봅시다. 자, 시작 부분. 자, 우리 논설문은 조금 묵직한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1문단부터 볼게요. 걷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걷기의 긍정적 효과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되면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도시 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연구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강 도시를 목표로 삼아 전국의 여러 도시가 앞다투어 올레길이나 둘레길 같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걷기 대회를 개최하며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건 약간 걷기에 대한 국내의 관심, 현황, 즉 현재 상황이라는 거지.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나라도 나름 뭐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심이 좀 많다라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체크를 해볼까요?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역시 뭐 올레길, 둘레길 같은 산책로도 많이 만들고 걷기 대회도 개최하고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기도 하고 있대요. 즉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나름 뭔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제시되는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본론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자, 이 문단의 시작이 역시 두둥 뭐예요?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한 산책로가 아닌, 즉 한마디로 둘레길이나 올레길 같은 게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의 골목길이나 통근, 통학로의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한 듯하다라고 해서 글쓴이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거겠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미미해서 아쉽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또 반면에라고 뭐가 나오고 있어? 외국에서는 자,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외국은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걷기 좋은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실제 도시계획에 활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일상 속 걷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 즉 국내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네요. 자, 3문단 가볼게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왜냐면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자동차 없이는 좀 이동이 어렵잖아요. 막 마트도 막 30분 걸어가야 되고. 자, 근래에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설계를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킨 추세래요.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의 운동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자연히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대요.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시 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신호등, 횡단보도 등의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는 주로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어때? 굉장히 이런 걷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 정부 차원에서도 걷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문단 가볼게요. 자, 한편이라고 해서 전환의 부사가 나왔어. 민간에서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워크스코어가 거리에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자, 한편이 왜 나왔나 봤더니 여기 봐봐. 이것 때문에 나온 거지. 시 정부 차원 이거는 이제 공적인 차원이잖아요. 근데 한편이 나오니까 이번엔 뭐가 나와? 민간이라고 해서 지금 공적 차원 외에 민간적 차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미국은 공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워크스코어는 미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 주소지에서부터 도시 전체 범위에 이르는 보행 환경을 0점에서 100점 단위로 점수화하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측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매년 걷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선정해서 발표한대요. 아, 지금 여기까지 다 워크스코어에 대한 설명이었죠. 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이게 점수를 내서 좀 이렇게 좀 순위를 매기나 봐요. 기본적으로 워크스코어는 특정 지점과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 생활 편의 시설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예시를 들고 있네. 해당 지점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편의 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는데요. 그렇군. 또한 나열이죠. 인구 밀도, 구역 길이, 교차로 밀도와 같은 보행자 편의성도 점수에 반영한다. 지역의 점수는 해당 지역 내 지점이 갖는 점수의 평균으로 환산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워크스코어에서는 해당 지점이 얼마나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환경에 대한 점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점수도 산출하여 제공한다. 워크스코어는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학계, 시 정부의 계획 수립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민간 분야의 어떤 관심을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 민간 분야의 관심 그중에서도 뭐야? 워크스코어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 한마디로 지금 이 두 문단, 3문단과 4문단에서는 미국이 얼마나 걷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5문단 가볼게요. 자, 결론이겠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는 국내에서도 최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도시 재생 사업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여기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 거네, 결국. 자, 이걸 잘하기 위해선 도로 환경 분석하고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이 사람은. 자, 이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선진화된 정보 기술을 갖추어서 새로운 공간의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도시시설물 관리 커뮤니티 맵은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시에서 수집하고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이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보도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죠. 즉, 우리나라 보고 뭐 하라는 거야?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걸 좀 잘 활용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즉, 글쓴이의 주장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한마디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잘 쌓아서 우리도 외국처럼 좀 잘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다 이렇게 걷기에 대한 세 가지의 지문을 읽어봤어요. 첫 번째는 수필, 두 번째는 설명문, 세 번째는 논설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걷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각각 정리를 해보고요. 자, 지문의 흐름이 길었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멈추고 필기 못한 부분 있으면 필기를 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가글도 쭉 읽어보고, 나글도 쭉 읽어보고, 다글도 쭉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학습 활동을 정리하면서 한번 잘 해결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쌤이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기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결을 잘 해봅시다.